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숫자를 입력하며 살아갑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따라다니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너무 익숙해서 이 숫자가 없던 시대를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이름과 얼굴, 그리고 누구네 누구라는 관계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사실을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주민감시 시스템의 잔재와 냉전시대의 긴장 속에서 한 평범한 시민의 시선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만들어진 날을, 그리고 그 숫자가 한 사람의 삶 속으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감시사회를 단정짓기 위한 이야기도, 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 당신은 서울 외곽의 단층 주택 혹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논에서 일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갈 일이 생기면 이장이 보증을 서주고 학교, 직장, 군대는 서류보다 사람의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습니다. 기록은 엉성하고 행정은 느리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가는 당신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안정함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여백이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해방과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급속한 산업화의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때는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부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수준이었죠. 일제시대의 호적제도를 기반으로 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기록이 산재되어 국가가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쟁 피난으로 인해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가족이 흩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병역 의무자나 복지 대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동네 공동체의 신뢰와 구전으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번호가 없던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가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도시는 빠르게 팽창하며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동했고 주소는 자주 바뀌었으며 같은 이름은 너무 많았습니다. 국가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병역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탈세와 위장 취업이 늘고 간첩 색출은 계속 실패합니다. 국가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불안은 단순한 행정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후 강력한 중앙 집권적 행정을 추구했습니다. 경제개발과 함께 안보를 강조하며 인구 이동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죠. 예를 들어 1960년대 중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처럼 북한의 게릴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국가는 주민의 신원을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이미 1962년에 제정되었지만 번호 부여는 아직 없었고 단지 종이 기반의 주민등록부로 관리되다 보니 오류와 중복이 빈번했습니다. 국가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정교한 시스템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1968년 1월 12일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실패했으나 이 사건으로 28명의 한국군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국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도시에 섞여 들어온 사람을 걸러낼 수 없다. 안보는 행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해 11월 주민등록법이 전면 개정되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초기에는 12자리 번호로 시작했으며 17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사람을 이름이 아닌 숫자로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도입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의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일제시대 주민등록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냉전시대 안보 요구에 맞춰 진화한 형태였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줄이 늘어섭니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며칠 뒤 종이 한 장이 건네집니다. 13자리 숫자. 처음엔 아무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하나? 군대 갈 때 쓰겠지. 이 숫자가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행정 절차 하나일 뿐입니다. 이 과정은 196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사진 찍기와 지문 채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초기 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코드 1년 번호로 구성되었죠. 하지만 1975년 북한 위협으로 보안 강화 차원에서 13자리로 변경되었고 마지막 자리 체크 디지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호를 단순한 군사적 용도로 여겼으나 정부는 이를 행정 효율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번호는 점점 중요해집니다. 취업할 때, 진학할 때, 군대 갈 때, 보험에 가입할 때 번호가 없으면 일이 멈춥니다. 국가는 당신을 더 이상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동, 당신의 기록, 당신의 선택이 번호 아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1970년대 들어 번호는 사회보장, 세금, 의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77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사용되었고 1980년대 금융실명제에서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1994년 주민등록 시스템이 컴퓨터화되면서 전자주민등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번호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효율이 높아졌지만 개인정보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번호를 통해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동시에 국가의 시선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히 감시도구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행정 효율, 사회 안정, 복지 분배, 분명한 목적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사람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관리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람을 쉽게 분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주민등록법은 사회보장법과 연계되어 제정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에서 인구 관리는 필수였죠. 하지만 안보 측면이 강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번호는 간첩 식별에 활용되었고 1990년대 들어 복지 확대로 긍정적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번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번호부터 불러주세요. 번호 없으면 처리 안 됩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국가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구나. 그 느낌은 분노라기보다 묘한 낯섦에 가깝습니다. 이 순간은 1980년대 후반 컴퓨터 보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병원, 학교에서 번호 입력이 표준화되면서 이름보다 번호가 우선시되었습니다. 1991년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화로 휴대가 용이해지면서 일상에서 번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며 편리함을 받아들였지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직업이 바뀌어도, 이름을 바꿔도 이 숫자는 당신의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좋았던 기록도, 후회되는 실수도, 잊고 싶은 순간도 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보 유출 시 변경 가능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이 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디지털화되면서 과거 기록으로 저장됩니다. 2010년 주민등록증 전자화로 번호가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번호를 통해 디지털 그림자를 가지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번호에 익숙해집니다. 번호를 외우고 번호를 입력하고 번호로 증명합니다. 제도는 완전히 일상에 녹아듭니다. 성공한 제도란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과 함께 온라인 인증에서 번호가 필수화되면서 익숙함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13년 온라인 사용 제한으로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공공 서비스에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번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연결되고 번호는 더 많은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숫자는 신문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흔적이 됩니다. 1994년 전자주민등록 시스템 구축부터 2020년 빅데이터 시대까지 번호는 건강기록, 금융거래, 위치정보와 연동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번호를 통해 접촉자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번호는 이제 AI와 결합되어 더 깊은 디지털 자아를 형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모든 국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을 숫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행정 효율과 안보, 복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도를 없애자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숫자가 생겼던 그날 사람의 삶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럴 때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편리해서 관리되는 것인가? 아니면 관리되기 때문에 편리해진 것인가? 그 질문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숫자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유일지도 모릅니다.